네, 반갑습니다. 12월 10일 화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미국장이 또 떨어졌네요. 네, 뭐 얘네들도 계속 올라갈 수는 없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근데 미국장이 폭락하거나 뭐 그런 일은 사실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조정 국면이 조금 지루하게 이어진다거나 좀 압박감이 있다거나 그런 형태의 느낌은 나오겠죠. 상승이 마냥 진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54, 나스닥은 마이너스 0.6, S&P 500도 마이너스 0.6입니다. 수치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이 빠졌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형태의 느낌들은 일단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소 부담은 좀 느낄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상승 출발, 네, 지금 약간 출발점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장 마감 때까지 줄기차게 빠졌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국내 증시도 시끄러운데 미국장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국내 증시는 지금 이런 어떤 해외 시장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거랑 연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에 의한 하락으로 많이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요것만 해소되면 바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 우리 알고 넘어가자. 자, 뉴스로 넘어갑니다. 자, 국장은 비상이다. 탄핵 정국의 한국형 ETF가 초토화다. 미국으로 피신하는 개미들 되어 있는데 미국장도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코인 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코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 상황이 좀 되는 거죠. 자, 근데 코인 시장도 단기 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어떤 흐름들을 따로 특별히 보여주는 게 아니죠. 또 그 다음에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에 의해서 한 번씩 출렁거릴 때 이 분위기가 굉장히 나빠졌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그쪽도 그렇게 안전지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자, 아무튼 그런 정도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이제 탄핵 정국, 그 다음에 탄핵이 부결이 되면서 그 후폭풍들이 계속해서 밀려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장기화될 조짐,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의 수급 공백이 매우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되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무지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참고 기다리다가 더 이상은 못 참고 던져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국내 시장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는 형태. 보통은 이제 주가가 상승할 때 주식을 던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지금은 던져버리는 거죠. 손절 매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 집어 던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 지금은 대출 규제라든지 실질적으로 이제 돈도 별로 없어요. 돈이 없어. 왜냐면 그동안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남은 돈들도 다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식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폭락을 해버리니까 이제 살짝씩 기분들이 나빠져 있는 상태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상 버티기 힘들죠. 그래서 비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정리가 되는 모습이고요. 지금 비투가 굉장히 많이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개인 신용에 대한 물량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던 부분에서 가장 최저치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도 반대 매매가 아침에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이 정도 급락, 코스닥이 5% 급락이었죠. 이거는 거의 투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정도 집어 던지면 이 갭 차이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수급들이 다 어디로 쏠리냐면 대형주로 쏠리게 됩니다. 그 얘기 계속 해드리죠. 네, 대형주로 쏠리게 되면서 일단은 주가 반등을 위한 움직임이든 아니면은 안전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거, 이렇게 방어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방어주는 원래가 업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아니죠. 그 공기업 관련주들, 그 다음에 은행주, 이런 쪽이 이제 방어주 역할을 좀 많이 하는데, 지금은 그런 종목군들이 정책과 같이 묶여 있는 부분이 있죠. 한국가스공사 이런 거, 대왕고래 이거 지금 동해 시추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미 집행이 막 되고 있는데 예산안이 삭감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거 어떻게 진행해야 되느냐라는 식의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은행주들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대거 매도를 통해서 변동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 안정적인 방어주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업종이나 종목의 어떤 펀더멘탈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시총 상위에서만 방어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주가가 불안정하다라고 한다면 대형주 쪽에 매수가 집중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 형태도 대형주를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대형주의 상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많이 집중되면 그쪽에서의 변동성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개별 종목들에 대한 매도가 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뭐 계좌 평균 손실률이 마이너스 8%, 9% 이 정도 나오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정도, 서킷 때보다 더 심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 대형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좀 덜 빠졌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 전체가 그냥 전문용어로 마탱이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열받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국내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라고 해야 되겠죠. 개인 투자자들이 다 주식을 집어 던지면서 국내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형태.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일단 본사에서 오더를 받은 게 뭐냐? 한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여라. 이렇게 나온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 매도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면 증시가 쉽게 반등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형태에서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시장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반등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한다. 뭐 단기적인 어떤 수혜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정치적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을 뭐 일시적으로 조금씩 다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별의별 움직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애플이 지금 1.6% 또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가장 잘 관리되고 있는 기업 해가지고요. 애플은 쭉쭉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문제는 뭐냐면 엔비디아가 약간 문제 좀 됐습니다. 중국의 반독점 수사 2.5% 급락. 2.5%를 급락이라고 해야 되나? 2.5%는 한국장에 오면은 뭐 껴주지 않죠? 야, 2.5%면은 괜찮은 건데? 적어도 한 7, 8%는 떨어져야지 급락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니? 그런 거 아닌가요? 2.5%는 좀 귀엽지 않나요? 아무튼, 중국의 반독점 수사. 근데 난 이 기사를 보고서 되게 좀 웃겼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인데 중국이 반독점 수사를 통해 가지고 2% 이상 급락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중국의 규제 당국인 국가시장감독관리청국이 엔비디아를 상대로 반독점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반독점 조사를 벌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너희들 더 이상 AI 칩을 우리한테 공급하지 마라가 되거나, 이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뭐 소송을 걸 수도 있겠죠. 반독점이니까 니네가 뭐 불법적인 부분 해놓은 거를 다 토해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관세를 올리겠다. AI 칩에 대한 관세를 올리겠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지난 2020년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 멜라녹스를 인수할 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중국 기업의 기술을 이전한다는 조건으로 이를 승인했었다. 그러나 엔비디아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반독점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야, 이거는 반도체 업체를 인수하면서 중국 기업의 기술을 이전한다는 조건으로 이를 승인했다. 근데 이걸 지키지 않고 있으니까 반독점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중국도 애가 타겠죠. 애가 타겠죠. 애가 타겠는데, 이거는, 이 중국 기업에게 기술을 이전해줘? 이거 지금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이 근데 엔비디아를 과연 반독점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규제를 가할 수 있겠는가? 벌금을 매길 것인가? 아니면 수출 규제를 가할 것인가? 지금 급한 애들은 중국이죠? 왜냐면 중국은 이 기술력이 딸리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발전시키고 빠르게 진행해야지.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기술력에서 굉장히 앞서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튕기면서 살고 있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 세계 1등, 2등 이런 거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면 어디 가서 명함이나 내밀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AI 시대의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네 밀려가지고 박살이 나 있는 상태이고 놀림거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기술력까지도 없다 생각해봐요. 야 정말 끔찍한 거죠. 자 지금 올해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수출입 동향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1등입니다. 반도체가 지금 우리 경상이익 1년 동안 다 올려놓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뭐 수익성이 좋아지면 우리나라 경제도 좋아진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근데 뭐 아무튼 중국은 서럽죠. 기술력이 딸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서 니들 이거 없으면은 네 안 되지라는 식의 옛날에 그 얄미운 애들이 학교 있을 때 꼭 맛있는 반찬 싸워가지고 니 집엔 이거 없지 네 확 그냥 네 때려주고 싶은 그런 애들 있었잖아요. 니네 집엔 이거 없지. 옛날에 그 치즈 가진 놈이 그랬대요. 치즈라는 게 세상에 처음 나왔던 시절인 것 같아요.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그 학교를 이제 하교를 하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놈 하나에 그 한 두세 명이 막 달라붙어 있는 거야. 막 그러면서 그냥 비위를 맞추면서 그냥 막 그래. 그놈이 근데 손에 들고 있는 게 노르끼리한 뭐 그런 치즈라는 거였어. 근데 치즈라는 걸 난 그때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는데 이놈이 치즈를 하나 손에 들고서 그렇게 애들을 막 그렇게 부려먹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럼 나는 이제 집에 가는데 갑자기 이놈이 나를 부르는 거야. 근데 뭔데?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그 치즈를 내한테 보여주면서 네 집엔 이거 없지? 그랬고 없는데? 나는 처음 봤으니까 당연히 모르지. 그게 뭔데? 없는데? 그랬더니 이게 치즈라는 거라면서 어찌나 잘난 척을 하는지. 근데 뭐 어쩌라고 했더니 그걸 뭐 조금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손톱만큼 띄워줬는데 먹어보니까 맛은 더럽게 없고 막 지금도 저는 치즈를 그렇게 요즘에는 고소한 치즈 맛있는 치즈 많이 나오지만 그때는 진짜 무슨 이런 짜고 막 뭔가 뭐 상한 것 같은 그 우유 상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잠깐 씹다가 뱉어버렸어요. 그러면 예씨 이런 걸 왜 먹냐 그러면서 이제 가버렸는데 하여튼 그런 거죠. 네, 꼭 그런 부분입니다. 미국이 지금 중국한테 그거야. 네 집에는 이런 거 없지, 최첨단 반도체 없지, 뭐 이런 거. 그러면은 볼 수 없어요. 이렇게 중국은 에이씨 몰라 그거 없어도 난 잘 살아. 난 지금 뭐 깍두기에 뭐 라면만 먹어도 행복해. 뭐 그럼 상관없겠지만 지금 중국의 입장은 그게 아니죠. 우리도 잘 사는 집이 되고 싶은 거거든.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성과를 이뤄내려면 지금 반도체가 무조건 필요한데 네, 이 부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 금지, 뭐 제재 조치 이런 거 나오니까 이제 중국도 열받았죠. 이번에 그 HBM 수출 제한 그거 걸리는 바람에 중국에서도 뭐 갈륨이라든지 이런 네 반도체에 들어가는 어떤 소재들에 대한 미국 수출 금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또 싸움박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전처럼 그렇게 네 무역에 대한 어떤 관세를 가지고 나올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중국이 한번 뒤었기 때문에 뭔가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겠죠. 그게 지금 이렇게 기업들을 괴롭히는 형태로 할 것이다 생각되는데 자, 중국에 대한 엔비디아 매출은 많지는 않습니다. 자, 21년도까지만 하더라도요, 전체 매출의 25% 정도가 중국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점점 줄었죠. 미국이 아마 머리를 좀 잘 썼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체 매출의 비중 자체가 줄어듭니다. 물론 이거는 엔비디아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많이 팔고는 있습니다. 네. 2024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네 중국에다가 그 팔아먹을 정도의 그 부분들이 지금 약 16조 원 120억 달러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살펴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엔비디아가 중국에다가 많이 뭐 비중은 좀 있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원래 엔비디아 가진 다른 규모가 워낙 커져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네 2003년도 시점에서는 중국과 홍콩 합쳐가지고 매출이 9.6% 근데 지금은 더 많이 줄었죠. 네, 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 공급 계약을 또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수출 규모는 더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이 반독점 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맞는 것이냐죠. 규모가 크지도 않은데 뭔 놈의 반독점 조사?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거는 기술 이전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 때문에 반독점 조사다라고 얘기 나온다면 이것도 좀 애매한 거죠. 네. 반독점 조사라는 것은요. 다른 회사의 어떤 기술력이나 다른 회사의 어떤 조건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독점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제 네이버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 다음 뭐 아니면 뭐 옛날에는 야후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뭐 등등등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다른 회사에서도 충분히 이걸 할 수가 있어. 지금 그 구글을 예로 들면 되겠군요. 구글 스토어 이런 거. 네. 구글 스토어 말고도 다른 스토어에서 이제 앱을 팔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될 수가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공정적인 거래나 아니면 어떤 상황을 통해 가지고 얘네가 이거 독점하고 있다. 그럼 이건 반독점 조사로 들어가서 제재를 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네. 다른 회사의 기술력이 없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중국으로 다시 넘어가봐요. 엔비디아가 AI 칩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근데 중국은 AI 칩에 대한 기술력이 없어. 그러면 이건 반독점이 아닙니다. 그럼 니네 거 쓰든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동네에 통닭집이 없어. 근데 어느 가게에 통닭집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그쪽 가서 통닭을 사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니네 통닭집 이거 너무 그거 아니냐, 독점 아니냐. 그럼 너도 만들든가 이거거든요. 통닭집이 굉장히 많은데 어느 한 집에서 가격 파괴라든지 뭐 이상한 걸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그걸 끌어들였다. 불법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그건 문제가 돼요. 근데 아무도 없는데 뭐 내가 통닭집을 하지만 아무도 통닭을 못 파는데 뭐 그건 반독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반독점 조사에 착수한 거는 뭔가 상황 설명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었고 뭐 AMD나 이런 것도 같이 떨어졌는데 얘네들은 그냥 일상적인 조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중국의 반독점 조사는 타격이 그렇게 없을 겁니다. 타격감은 없을 거고 그럼 뭐 쓰지 마 이렇게 했을 경우에 타격은 중국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HBM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 난 안 팔아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은 HBM 제재 조치나 사실 솔직히 이런 거 배짱이 없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물론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미국에서 뭐 그렇게 우리 HBM 가지고 흔들어? 그러면은 관세를 매겨? 그럼 나도 HBM 니네 안 팔아. 짜증나 꺼져. 이렇게 되면 지들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싸움하자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조율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만 굳이 그렇게 따진다면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사실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이런 쪽에 타격감은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네. 뭐 그 외에도 뭐 다 떨어졌어요. 뭐 기술주들 AMD도 한 5% 빠졌어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또 뭐 어떤 부담감이 있는 거 아니냐 뭐 등등 얘기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고요. 자, 중국의 그런 이야기 말고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중국 쪽 이야기고 나발이고 간에 중국은 지금 뭐 경기 부양한다 또 그런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것도 챗 GPT로 그린 거네. 네. 외국인들이 지금 달러 껴안고서 지금 떠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답답합니다. 언제부터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인 거죠. 자, 지금 계속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4개월 연속 계속 팔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증시가 조정을 받았던 시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12월이 됐지만 11월, 10월, 9월, 8월이니까 실제로 7월 후반부부터 외국인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답답한 거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이고 국가별로 보면은 네, 미국이 1조 3,900억 어치를 팔자에 나섰다. 그다음에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아일랜드, 호주, 스웨덴식으로 순매도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게 골고루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를 지금 불신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1% 성장률에 늪에 빠질 수 있다. 이거는 선진국이면은 괜찮아요. 선진 시장이면은 1%대 나오는 건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은데 경기가 지금 같은 때는 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없잖아. 거기에다가 지금 비상계엄 사태, 외국인들 아주 도망치는 그런 걸 많이 만들어서 아주 망해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느 정도 이제 중단이 되고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네. 정치적 불확실성. 네. 전쟁 날지도 모른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야 전쟁 같은 거 안 나 걱정하지 마. 뭐 제2의 계엄령은 이제 안 난다고 했어. 위험하긴 했지만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이제 이것도 어떻게든 진정될 거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요. 야 거기 안 돼. 안 돼. 네, 이런 거잖아요. 네, 안 돼. 그럼 일단 줄여. 거기 리스크가 줄여. 다른 데 투자할 때 많아. 라는 식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자금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막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우리가 돈으로 다 막을 우리 돈을 막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대외 신뢰도를 다시 증가시키거나 시장을 상승시키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진 상태에서는 상관없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져 버리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가 정말 국가적인 손실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외국인의 이런 부분들은 뭐 좀 시간이 지나면 좀 해소가 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그죠? 네. 그 외에는 뭐 특이한 건 없어. 그죠? 한국은 위험한 나라. 여행주, 항공주, 면세주, 와르르. 짜증나. 그죠? 네. 짜증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에요. 네. 지금 외신들은 전부 다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없어지기 전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이거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중국 정치국에서 적극적 경기 부양을 약속했다. 근데 규모가 아직 안 나왔단 말이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다시 그럴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구간이라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자, 유가는 조금 상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조금 올랐다고는 되어 있는데 왜냐면 중국에서 원유의 어떤 수요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이라서 지금으로서는 일단 그렇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까지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안팎으로 어렵습니다. 네, 안팎으로 어려운 시점이지만 이제 어제 제가 저녁 방송에서 해드렸던 것처럼 이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 주가는 반드시 반등합니다. 자, 그 반등하는 구간들을 잘 이용해서 포트폴리오도 조정하고 흐름도 잘 타고 들어가시면 분명히 손실냈던 부분들 분명히 많을 수 있겠지만 금방 해소시키면서 좋아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기대하면서 조금씩 더 멀리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뭐 특별한 어떤 이슈들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지금 그 국방장관에 대한 뭐 구속영장 뭐 이런 얘기 나왔죠. 그래서 뭐 내란에 대한 어떤 공모 뭐 등등등 이런 얘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네, 이 대통령 퇴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급물살을 좀 탈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지난번에는 그냥 탄핵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탄핵 전에는 이제 대통령 퇴진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 나왔는데 탄핵 그 표결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퇴진 안 된다. 퇴진 안 된다. 탄핵해라.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상황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약간 실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이죠. 네, 기회적인 요소들을 조금 놓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약간 너무 궁지에 몰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건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루 이틀에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진 않고요. 일단 오늘은 금투세 폐지에 대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거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시장이 조금 네, 충격을 완화시키는 부분들로 조금 생각하시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시고요. 워낙에 정치적 악재에 묻혀가지고 웬만한 뉴스들은 다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틈새에 있는 것들 다 끄집어내서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자, 말씀드렸듯이 오늘 아침에 반대매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 주의하시면서 대응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또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화 요인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기일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하방으로 보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주가가 쉽게 올라오지 못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신중하게 대응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